충실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토크 1교시 수업을 맡은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토크 현장에서 하구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은 항상 하구님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좋은 말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은 내 삶에서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모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 젊은 세대의 아젠다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젊은 세대가 정치에 많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의 2030 세대는 정치권에서 항상 약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앞으로의 2030은 다를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존의 정치 질서가 바뀌며 그야말로 정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2030 세대에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손으로 원하는 사람을 결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을 완수할 세대라고 기대합니다. 하구님을 비롯한 2030 세대의 활약을 기대하며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그럼 이제 이준석 대표님께서 도착하셨네요. 그럼 앞쪽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2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년 만에 다시 숭실로 오신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아이고 뭐 참 반갑고요. 네, 진짜 이런 기회 자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지만 저희가 더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매번 온라인으로 인사드립니다. 2년 전하고는 아주 달라지셨어요. 2년 전에는 네. 사실 혼자 이렇게 스쿠터를 예, 예. 오셨던 모습이 인상적인데 오늘은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과 같이 오시고 또 예. 누가 보더라도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받는 청년 정치인이 되셨는데요. 2년 만에 다시 찾아주셨던 그런 스스로의 변화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가요? 글쎄요. 저는 뭐 바뀐 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 많이 바뀌었을 거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약간 좀 소위 말하는 치기 어린 딜레탕트의 목소리처럼 들렸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제가 말한 것들을 그래도 현실화 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말에 힘을 실리겠죠. 제가 오늘 여기서 이상한 말 하나 하면 기사 납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기자분들도 오시고 예. 그러셨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좀 빨리 질문을 먼저 만나볼까요? 예. 뭐 전- 하나씩 꺼내면 네, 하나 뽑아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에 교육적으로 발빠르게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일정한 틀 안에서 서로 입시에 목매며 순위 경쟁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수시와 정시의 공정성을 따지며 뭐가 더 옳은지 싸우고 있고 학생들은 모두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 같은 문제를 수백 번씩 반복해서 풀며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2년 전에도 비슷한 답변을 한번 한 적 같은데요. 진짜 4차 산업이니 이런 말은 둘째치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익혀야 되는 스킬셋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무의미한 경쟁을 지속하는 것을 좀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했을 때 보통 거기에 최단거리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가장 먼저 진짜 막막한 사람들은 네이버 지식인에 가가지고 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부터 검색하는 분들부터 있을 텐데 그 네이버 지식인에서 볼 수 있는 답변 정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경로예요. 그 답변 하나 때문에 수천 명이 똑같은 경로로 쫓아간다는 거죠. 그 길을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이 저한테 인스타 DM이나 페이스북으로 굉장히 많이 하루에도 한 100명씩 보내거든요. 보는 게 뭐냐면 저도 정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만약 답을 해주면 그게 정답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가서는 비슷한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과 무수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경로를 말씀드리자면은 아마 누가 따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교육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어떤 대선 주자가 찾아와서 저를 영입하고 그 다음에 대선 주자가 대통령이 되고 나중에 그분이 탄핵당하고 탄핵당한 다음에 저는 외롭게 이제 작은 정당에 가가지고 정치 개혁하겠다고 나서보고 그 다음에 원래 정당으로 다시 합쳐가지고 당대표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런 어떤 자기 진로를 개척하는 분들 중에 불확실성에 대한 너무 두려움을 크게 가져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저 프로그래머거든요 원래. 저 프로그래밍 못하는 편 아닙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계속 프로그래머로 살았어도 굉장한 경쟁 속에서 나름 어느 정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여의도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이 전산이나 IT 프로그래밍 이쪽으로는 아마 그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수많은 분들 중에서 제일 잘할 겁니다. 제가 지금은. 근데 그게 최근에 선거 운동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런 게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캠페인 과정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다양한 곳으로 여러분의 그 스킬셋을 옮겨서 적용하면은 경쟁을 좀 회피한다기보다는 경쟁과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자기 개발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예, 제가 프로그래머로서 으뜸이 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치열했을 겁니다. 예. 그럼 대표님은 그 프로그래머의 어떤 삶을 살다가 정치인 이준석이 돼야겠다 한 혹시 그런 계기나 이런 것들은 좀 있으셨던가요? 저는 제가 이제 교육봉사단체를 하면서 그 정치를 하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그것 실패할 경우에 언제든지 프로그래머로서 먹고 살 자신감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기 때문에 뭐 좀 하다가 오지 이런 생각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잘한다 그래서 10년째 지금 하다가 당대표까지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우리 네. 보고 계신 청년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또 12년 동안 공부를 했고 대학에서도 길게는 뭐 6년, 7년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런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길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이제 20대 특히 대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여러분이 쓸고 나간 면적이 나중에 여러분의 자산이 됩니다. 의외로 여러분이 지금 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목표를 위해 뛰고 있지만은 목표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많은 걸 쓸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때부터는 회사에 가서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주 좁은 그 경쟁의 길이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여러분의 경험했던 것이 나중에 경쟁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예전에 바른정당에서 토론 배틀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 입문 경로를 열었을 때 지금 저희 그 선대위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선대본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박민영이라는 청년 보좌역이 있습니다. 근데 박민영 청년 보좌역이 그때 토론 배틀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는데 그때 지금 이제 한 4년 5년 지나가지고 또 핵심적인 정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박민영 보좌역이랑 같이 토론 팀을 이뤄가지고 그 토론 배틀에 나가서 우승했던 사람이 이제 숭실대학교 졸업한 학우일 겁니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토론 배틀을 한 다음에 본인도 그런 길을 걸을 것이라는 생각 못했지만은 지금 국회에서 지금 또 국회에서 직원을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길들 사람들이 참 내가 이 길을 갈지는 몰랐다 하겠지만은 그때 토론 배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많은 면적을 쓸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길들을 탐색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경험보다는 도전을 해야죠. 예. 도전이.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내 길이 아닌가 싶은 것들도 최대한 참여를 해보고 이번에 당장 저희 그 대통령 선거에서도 저희가 유세차라는 공간을 또다시 서울시장 선거처럼 누구든지 올라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서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생기는 건데 거기서 말 잘하면 실제로 또 정치권에 입문하게 되고 나도 몰랐던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멍석 깔아줬을 때 다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마 자기도 몰랐던 그런 길들을 개척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일단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질문 예. 뽑아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익명의 질문입니다. 키워드는 국민의힘이네요. 네. 윤석열 후보는 1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발언과 함께 지지율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작년 12월 20일까지만 하더라도 급진적 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신지혜 씨를 영입했으며 그 이전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가 아닌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정책 노선 변경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윤 후보의 진심을 알고 싶습니다 하고 질문 주셨네요. 그 우리 윤석열 후보가 그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 검찰에서는 자기 분야의 탑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수사들을 도맡아 책임지는 특수부 검사였고 그리고 또 결국엔 직위로서도 총장의 직위에 올라갈 정도로 업무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윤 후보에게 검찰 업무에 대해 가지고 판단하라 그러면은 누구의 조언을 들을 필요도 없이 자신감 있게 행동할 겁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 후보가 정치를 하면서 선거 때 경선 과정이나 이런 거 겪으면서 굉장히 쟁쟁한 정치인들과 이제 맞서다 보니까 본인의 정치 경험이 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의 조언을 처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길인가 이 길이 아닌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보의 철학보다는 그런 좁혀서 조력하는 분들의 철학이 반영됐을 텐데 그 당시 이제 경선 캠프부터 조력했던 분들 중에는 그 여의도 문법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면요, 그 누구도 화나게 하면 안 돼가 여의도 문법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는 그것이 누구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닌지 입증도 안 됐는데 가급적이면은 발언을 최대한 절제하도록 하고 그런 걸 되게 종용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근데 후보가 처음에는 그런 분들과 같이 일을 하다가 지금 원래 후보라 그러면은 사회 악과 싸우고 그리고 또 굉장히 뭐랄까요,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이던 검사였다면은 그 뒤에는 계속 움츠러들었던 것이죠. 정치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와 함께 아까 말했던 박민영 보좌역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하면서 아 이게 내 스타일이다 하고 이제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요즘은 제가 약간 후보를 말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진취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 안 그래도 관련한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후보님께서 그 인터뷰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좀 언론상 이슈가 되셨는데 예. 이 아이가 나왔었던 것처럼 여성가족부 폐지라든가 어떤 이제 구조적 성차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님 함께 후보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 우리 후보 같으면요, 그 구조적 성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에는 제도상으로 우리가 어떤 성차별 문제에 있어가지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지적한 것일 텐데 지금 사회적으로 논쟁되는 것은 성차별 해소라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 보정 조치에 해당하는 어퍼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옳냐 그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감 있게 여성 장관을 30% 만들겠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실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강경화, 추미애, 김현미, 유은혜, 애초에 이분들이 유명한 장관인 것 자체가 좀 문제라 보는데 뭐로 유명해졌겠습니까? 논란으로 유명해진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을 장관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여성들의 그런 삶이 개선되었느냐? 저는 이런 일부 엘리트 여성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적극적 보정 조치가 일반적인 여성의 삶과 큰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 진짜 연관이 있는 거였으면은 가장 여성들이 만족해야 될 거는 박근혜 정부였겠죠. 예, 대통령이 여잔데. 근데 그런 거는 말 그대로 일부 엘리트들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냥 허상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그러면은 사회 참여를 더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근데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논쟁의 지점이 범죄예요. 예를 들어 여성이 근로하고 더 적은 임금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동일노동 동임임금인데 더 적은 그런 임금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건 처벌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노조에서 강하게 투쟁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범죄화된 내용들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후보가 말하는 그럼 구조적인 성차별은 예를 들어 구조적으로 남녀라는 이유 때문에 임금을 차등을 두느냐 그런 게 지금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근무 조건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실제 업무에서 분담하는 영역이 다르다든지 그래서 수당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걸 자꾸 무슨 슬로건화 해가지고 여자라서 돈 적게 받는다, 여자라서 죽었다 뭐 이런 거, 여자라서 만든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순간부터 이거는 뭔가 제도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 후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정당이라면 누구나 예를 들어 여성들이 육아나 아니면은 또 이런 데 있어서 경력 단절이 생긴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회에 어쨌든 그 진보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출산이나 아니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런 정책은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있어서 어쩌면은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는 정당인데 꼭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간에 아니면 정의당 간에 이견이 별로 없다 보니까 꼭 범죄를 끌어들여요. 예. 그러다 보면 슬로건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그 범죄를 극단화시켜가지고 여성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상당히 경계하는 입장이고 후보도 그런 쪽으로 좀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또 앞서 말씀해주셨던 게 여가부 개편 혹은 네. 존속 폐지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처가 제도를 개혁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여성가족부가 들고 나오는 건 슬로건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형태의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통 많은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는
화장실 몰카의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럼 제도적으로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에 누군가 나와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저랑 논의하자 그러면은 저는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대안이라고 하면은 보면은 아니면은 논의하는 걸 보면은 맨날 회의장에 나와가지고는 이준석 씨는 얼마나 여성들이 불안한지 모르십니까? 이러고 그냥 끝나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대안을 논의해 보신다 그러면은 대안이 없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결국 나오는 거는 화장실 전수조사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 살아가시기 싫때 화장실 전수조사 서울에서 몇십만 개 해가지고 놀라운 건 단 하는 게 몰카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면은 불안감은 이렇게 증폭시켜 놓고 해결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몰카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여성들이 안심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제대로 된 해법은 아니고 예산만 들어가고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이런 무수한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사태를 악화시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어떤 아주 이 왜곡된 관점에서 몰카를 찍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절대 엄벌에 처하고 예를 들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찾고 그거 유포했다가는 인생 절단한다는 걸 보여주고 이런 것이 오히려 제도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국민의힘은 하나도 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이지. 우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건 매번 하는 게 뭐 그 보안관 모자 쓴 사람들 뭐 공공근로 다 시켜가지고 화장실 뒤지고 있다 그러고 몇만 개를 뒤지는데 예산이 몇십억 몇백억 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도 해결된 거 없잖아요. 예. 네, 우선 두 번째 질문에 네.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질문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기 때문에 예, 조금 예. 더 신속하게 예, 진행해 예.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김세림 학우님이 주신 질문이고요. 네. 키워드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는 국가가 사립대 인원 선발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 대신 재정적 지원을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립대 등록금은 자연스레 올라갈 테니 학생들은 국립대로 모일 테고요. 그런데 국립대는 굉장히 한정적이라 사립대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는 그 비용이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방안을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국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 위주의 입시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창학 이념에 따라서 건학 이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입시 제도를 가져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제도상으로 많은 부분을 좀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입시 제도에 있어가지고 사립대에 보면은 그 등록금 제도 같은 것들도 제가 다녔던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차등 등록금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생활 형편에 따라 가지고 그 차등 등록금제를 진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6만 불 저희 하버드 대학교 제가 다닐 때는 6만 불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에는 학비가 전액 면제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물론 그걸 장학금 제도의 형태로 그걸 실현하게 되고 진짜 그 가정 형편이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금을 더 많이 오히려 징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등록금 부담을 더 키우지 않고도 그런 어떤 사립학교에 좀 자율성을 많이 부여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학교 교문 위에 보면은 요즘은 5급 공무원 시험이라 그러죠. 예전에 행정고시 몇 명 붙었습니다. 이런 거 막 현수막 붙여놓고 그래서 우리 학교 좋은 학교 뭐 사실 1차 몇 명 붙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절대 공무원 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붙이고 이러지 않습니다. 뭐 다른 직업에 있다 붙이도 않지만은 미국의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교의 문화라는 것이 예를 들어 성공한 동문이 있으면은 그들이 나중에 또 학교에 기부금도 내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나중에 기부금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그 좋은 어쨌든 경력으로 잘 안 칩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문화가 이제 잘못된 거죠. 사립대와 국공립대가 동일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열에 같이 집어넣고 그 서열 안에서 각자 고시를 몇 명 붙었냐를 가지고 나름의 리그를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과는 다른 관점들을 적용해서 학교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제 같은 것들을 학교의 경쟁력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이 입학 시즌에 몇천 명 단위로 입학사정관이 갑자기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모교에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저 입학사정관 했던 분이 아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피체랄든가 그분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 20-30년에 걸쳐 가지고 보는 겁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볼 수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다른 친구들 보면 놀랐던 것이 객관적으로는 저보다 수학도 못하고 과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라도 아니었던 팔레스타인에서 온 친구였는데
2년 있으니까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모든 거를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은 저 친구의 뭘 봤을까 하고 제가 옆에 봤더니만은 그 친구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는 친한 친구라서 너 에세이 뭐 썼냐 그랬더니만은 자기는 그 나라가 없는 국민이다는 얘기를 썼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진짜 애국심을 바탕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썼던 것이고, 실제로 그 학생은, 제 친구는 한 2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애국심을 바탕으로 공부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입학사정관이 캐치낼 수 있다는 거.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는 학비도 안 냈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확신이 있었던 거겠죠. 그 친구는 나중에 팔레스타인에 돌아가면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 숭실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좋은 명문 사학들이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시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지금의 단순히 줄 세우기 입시보다는 훨씬 나은 입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사립대의 그 등록금을 사립대의 그런 어떤 전면적으로 지원을 폐지한다는 것도 당연히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되겠죠. 근데 사립대는 그쪽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네. 이제 우리 사회 공정의 이슈와 맞물려 있는 것이고 하나의 제도인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말씀하셨던 입학사정관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이제 룰로서 작용을 해야 되고, 대학들이 아무리 이제 권학이념에 맞추어서 하더라도 또 국가의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또 장학금 같은 것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재정 지원 없이 사립학교들이 그걸 스스로 마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입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두 가지입니다. 공정과 다양성이거든요. 근데 공정하면서 다양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양하다는 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제도들 보면은 뭐 입학사정관제도 마찬가지고요. 성적 나열만으로는 고르기 어려운 인재를 고른다가 다양성의 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걸 해가지고 줄 세워놓으면은 공정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점수상으로 이제 분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입시제도 안에서 공정과 다양성을 둘 다 추구하라든지 하나의 학교 내에서 공정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라는 것은 그 말 자체로 모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굉장히 컨셉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학교가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때 학교가 특화된 어떤 전공 같은 걸 발달시키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 예를 들어 그 사회에서 수요가 많은 학문과 수요가 적은 학문이 있긴 합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비인기학과라고 하기도 하고 인기학과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원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사실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동할 수단이 별로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공립대 숫자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재정이 부족했을 때 사실 사학재단들에게 상당한 부분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부분 위임해가지고 사학재단들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사학재단이 공공성과 또 사학재단으로서의 독립성, 독창성을 동시에 발휘해야 되는 이상한 위치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충격파가 나중에 적으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세 번째 답변까지 좀 들어봤는데 네 번째 답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익명의 질문이네요. 키워드는 정치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예전 군부 정권 시대를 언급하면서 흔히 말하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시는 것을 꺼려하십니다. 보수 정당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지만 이러한 정당 간의 갈등을 해결하실 해결책이나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치관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보수 정당에 제가 들어와서 이제 가장 많이 말 들었던 것이 왜 젊은 사람이 보수하냐 했거든요. 근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게 없어졌네요. 예, 이제는 길거리 나가가지고 왜 민주당 지지하냐는 소리 듣는 아마 민주당 정치인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요즘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1800년도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어쨌든 경제 구조를 지배하고 있던 노예제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게 사실 나중에 전쟁 후반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서 사실 전쟁의 궤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어디 소속이냐?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제 존속을 위해서 일했던 정당이 남부를 기반으로 한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50년여가 지나가지고 2008년에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예, 그 흑인 대통령을 선출한 정당은 민주당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경선에서 후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대통령 당선시켰던 것이죠.
흑인들이 노예제 존속에 100여 년 전에 찬성했던 민주당을 왜 전적으로 밀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정책의 전환이 중간에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예전에 지금 보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그런 어떤 40, 50대 분들의 경험 속에서 87년도 민주화 이전에 그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어떤 그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어떤 주역이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었던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아직까지 보수 정당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타당한 이유일 수는 있으나 제가 봤을 때 젊은 세대, 특히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굉장히 자유롭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아무 그 흑인이나 그 소수 인종 사람들 붙들고 아니 1800년대에 노예 해방을 방해했던 민주당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웃고 지나갈 거예요. 지금 미국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노예 해방 선언을 막았던 사람들과 어떤 교류도 없고 어떤 의식의 전파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한테 지금 와가지고도 가끔 제가 호남 지역에 가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전두환의 후예를 좋아할 수 있냐 그러는데 저는 전두환 대통령 제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 해도 제가 상처받지도 않고 아무 느낌도 안 들어요. 왜냐면 전 1985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오히려 지금 그런 생각을 너무 길게 가져가시는 것이 정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네. 어떤 그런 단절 네. 말씀하셨던 미국의 어떤 공화당과 민주당의 단절처럼 우리 이제 국민의힘 내지는 지금의 보수 정권이 과거에 말씀하셨던 전두환이라든가 한국 사회에 있어서 민주화 이전에 민주화를 탄압했던 사람들과의 어떤 단절 내지는 어떤 경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인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그 당시에 활동했었던 분들이 당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대표님처럼 젊은 또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룹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그룹들도 있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에 그러면 지금의 국민의힘 특히 어떤 앞으로의 비전과 미래를 제시하는 보수 정당이 좀 결별해야 되는 어떤 과거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다라고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저희 당이 이제 만약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분들이 과거에 민정당 출신으로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역으로 그러면은 3당 합당 이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은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격상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진상 규명을 애썼던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시거든요. 지금도 저희 당의 사무실 가보면 김영삼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고 오히려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의 사진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계승하고자 싶은 정신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면 지금부터 43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한 57세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14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14살 때 있었던 일에 가지고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지금 당내에서 그런 과오와 아직까지 연계된 형태로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그 극렬 지지층을 포섭하기 위해 가지고 가끔가다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분이 있었겠으나 그마저도 김종인 위원장과 제가 당대표를 한 뒤로부터는 한 2년째 3년째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일지언데 아직까지도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아니면 광주에서 아니면은 또 민주화운동 세대에게 어떻게 국민의힘을 찍을 수 있어라고 계속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글쎄요 좀 시대를 착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이번에도 무등산 등반하고 오셨더라고요. 예, 예. 네, 어떠셨는지. 그 뭐 보시는 그 하고 중에서 광주 출신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광주 분들도 무등산 서석대 입석대를 다 올라가 보신 분들이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높은 1000m가 넘는 산이고 근데 가서 제가 봤는데 이건 아마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를 텐데 꼭 가보십시오. 그 서석대에서 바라보는 광주시의 전경 그리고 입석대에서 바라보는 그 주상절리의 모습 이런 것들은 저도 한국에 있는 산들은 거의 다 가봤다고 하는데 아마 산 정상 중에서는 으뜸 가는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5번째 질문인데요.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익명의 질문이고요. 키워드는 국민의힘입니다. 젊으신 나이로 당대표에 올라 당의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잘 따라주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그저께인가 국민의당에서 또 이제 막말을 했더라고요. 뭐 이준석이 어쩌다 당대표가 됐느니 이러면서 또 이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던데 그게 아마 기성세대의 기본적인 인식일 겁니다. 네, 이준석을 어쩌다 당대표 됐어 이렇게 생각한 걸 텐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보수 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당을 선거의 승리로 많이 이끄는 지도자로 기억되던 한 7, 8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전에 그러면 2004년도, 2003년도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로 긴급 소방수로 투입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은 그분에게 지도력이라는 걸 기대한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고전적 지지층을 불러와가지고 압도적인 패배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로 그 박근혜 그 대표를 그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때까지 아무 기대도 없었어요. 이번 선거만 원포인트 릴리프로 박근혜 대표가 막아주면은 다음번엔 끌어내리고 우리가 해야지 이런 인식이 다들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그 선거에서 멋지게 선방해내면서 말 그대로 승리의 그런 어떤 선거 여왕 소리를 했던 박근혜 대표 시기가 이어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그 기성 정치인들이 항상 얕보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지점에서 성과로서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가지고 우리 당의 성과를 본다고 하면은 제가 당 대표가 처음 됐을 때 우리 전당대회 했을 때 책임 당원이 27만 명 정도 됐을 겁니다. 25만에서 27만 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아직 1년이 안 지나고 이제 9개월,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희 당의 책임 당원이 어제자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비를 내는 당원이 72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은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세를 키우고 그리고 지금 당 지지율은 그때보다 한참 많이 올라갔고요. 한 15% 이상 올라갔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성과로 입증되고 만약 제가 이번에 선거 2개 연달아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게 된다면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리더십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우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거는 아무래도 대선 과정에서 어떤 대표님과 후보님 사이의 어떤 갈등 내지는 이제 당 내에서 네. 어떤 젊은 당 대표에 대한 어떤 불신의 목소리, 이른바 뭐 핵심 관계자 발로 들리는 이런 목소리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보고 또 생각하기 때문이긴 한데요. 그 이후로 이제 당 내에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데 지금은 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잘 되고 있으신가요? 스스로 평가하실 때 어떤가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끝까지 아마 이번에 선거 결과가 좋아도 끝까지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속 그렇게 익명의 기대가 숨어가지고 기사 인터뷰로 그 돌팔매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투더리 스머프 같이 그냥 사는 거고요. 예, 저는 그냥 대장 스머프 하겠습니다. 예, 그분들은 계속 그게 투더리 스머프 같이 사는 거고 제가 어떻게 그 나이 60 다 되신 분들의 삶을 개조하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거는. 예. 예. 그럼 대장 스머프님 6번째 질문 한번 골라주실까요? 예. 네, 이제 6번째가 되는데 최대한 많은 질문을 또 드리는 게 저희 예. 목표이기 때문에 또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키워드는 취업, 창업입니다. 취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 방향이 문이과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요? 우선 문이과 개념 자체를 저는 아까 제가 학과에 있어가지고 좀 한 방에 많이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미 대학에 계신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이겠지만은 우선 대학의 기능 자체가 역할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송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요 방송국 PD 그러면 권력이 대단했어요. 예, 그래서 가면은 KBS든 아니면 지상파든지 아니면 TVN 이 정도 되는 방송국 종편쯤 되면요 가면 PD들이 진짜 학벌도 끝내주고 이분들끼리 뭐 동문들끼리 카르텔도 있는 것 같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방송은 재능 하나로 이제 뚫고 가는 그런 영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화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진행하는 능력이 좋다 그러면은 웹캠 하나 놓고도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는 대학에 대한 또는 학벌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학에 다니는 과정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만약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치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본인이 여러 기획에 참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는 대선 후보 중에 제일 안타까운 분이 정치하겠다고 10년째 나서가지고 하시면서 토론만 나가면 어버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정치를 시작하시기 전에 좀 더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진지한 노력을 좀 했었어야 돼요. 근데 10년이 지나서도 카메라만 보면 떨리고 이런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애초에 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예를 들어 선거 과정 중에 저희가 유세차를 개방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대중 앞에도 한번 서보고 내가 잘하는지, 그 대중 앞에서 말하면서 내가 여기서 아드레날린을 얻는지, 희열을 얻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진로를 탐색하면은 훨씬 시행착오 같은 것이 적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저희 학우들의 생각은 네. 취업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정책을 어떤 방향을 좀 줄 수 있느냐, 그것이 문이과 모든 학생들에게 이로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약적으로 한번 말씀해 저는 주시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결국에는 그 취업 문제 있어가지고 계속 청년 문제만 강조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겠다. 그러면 보통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이 젊은 세대만 일자리 만들어주는 방법은 공무원 수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향으로 갔을 때 늘릴 수 있는 일자리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고, 그래서 저희는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산업을 진흥하다는 게 옛날처럼 어디 공단을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영역들을 만드느냐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방송 콘텐츠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방송 콘텐츠 분야에서 예를 들어 크리에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갓 크리에이터 같은 걸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양질의 자료를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일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정치 관련해가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은 수많은 자료 화면이나 자료 사진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통 보면은 책상 하나 놓고 가면 쓰고 앉아가지고 얼얼얼 떠벌리고 이렇게 하는 게 방송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그냥 막 다 끝났다, 끝장났다, 뭐 자극적인 언어로 이렇게 방송 이끌어가고 이런 게 다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인 KBS 같은 경우는, 이건 저희가 이미 공약화했습니다만은, KBS 지하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영상 자료들이 아카이브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거기에 보면은 자료 화면 같은 것들 무수히 많거든요. 오늘도 국회에서는 KBS 카메라가 여러 대 돌아다니면서 국회 여기저기에 영상을 찍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을 국민의 수신료로 만약 운영되는 KBS라고 한다면은 유튜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간에 무료거나 아니면은 합당한 가격을 적당히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면은, 그러면 당장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방송이라는 것들 품질이 훨씬 뛰어나질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국가가 보유한 자료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어떤 방송계 일대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앞으로 산업의 많은 분야에 있어가지고 국가가 가진 자원을 다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창업 공간 정도를 열어주는 것에 그쳤거든요. 근데 이제 창업 공간의 문제 아니면 창업 자금의 문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자원들, 예를 들어 아까 저작권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데이터 기반의 AI 이런 것들도 있는데 보면은 데이터 이용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젊은 대학생들이 가장 빨리 진출하고 싶어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금융 같은 것이거든요. 조금이나 젊을 때 빠릿빠릿할 때 그런 어떤 금융 관련해 가지고 알고리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투자 회사 같은 거 차려보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증권 정산 정보 같은 것들을 코스콤이라는 회사에서 관리해요. 그런데 그거를 사업에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몇 천만 원씩 내고 시작해야 됩니다. 시세 정보를 받아오는 것부터. 근데 그게 얼마나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진입 장벽이 크겠습니까? 그 외에도 보면 우리나라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독점이 굉장히 심해요. 예를 들어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같은 때 보면 문자 중계 같은 거 야구 하잖아요. 야구 문자 중계 같은 것도요, KBO 같은 곳에서 특정 회사에게 독점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스포츠 뭐 하라는 회사에서 그 데이터를 독점해가지고 야구 통계를 굉장히 비싸게 팔아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 빼곤 프로야구가 활성화된 곳들은 원래 개인이 운영한 야구 통계 사이트라는 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개인이 다양한 통계 지표 같은 것도 개발하고 그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거 개발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데이터라는 것이 앞으로 현대 산업에 중요해지는데, 데이터의 공정 이용과 공정 거래를 저희가 활성화시켜주면은 사회 전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창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문과와 이과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제 IT 창업이나 아니면 이런 창업의 영역이 꼭 이과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제가 페이스북 창업하는 그 사람들이랑 같은 나이대에서 하버드대학교를 다녔었는데, 페이스북 창업한 친구들 보면은 컴퓨터 한 친구도 있었고 역사학 한 친구도 있었고 철학한 친구도 있었고 되게 다양했었거든요. 각자 관점을 더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기업 같은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에 보면은, 페이스북이 지금 와서는 당연한 거지만은 예전에 페이스북이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모든 걸 타임라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게 컸어요. 예전에 우리 싸이월드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미 10년 넘었지만은 있습니다. 예, 싸이월드는 정확하게 전산만 하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개발된 서비스예요. 글을 쓰려면 게시판에 가야 되고,
방명록으로 쓰려면 명록이라고 하는 거기 방명록에 가야 되는 것이고, 사진 올리면 사진첩에 가야 되는 게, 개발자는 모든 걸 분류하기 좋아요. 타입을 나누고. 그런데 그 페이스북은 약간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완성됐던 게 뭐냐면은 타임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었죠. 그때는 담벼락이라 부르는데 모든 것이 시간순으로 나열됩니다. 타임라인이 사전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요, 연표예요. 연표를 어디서 쓸까요? 역사학에 쓰죠. 그러니까 역사학도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시간순으로 배열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순 배열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의 모든 SNS에서 당연시되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분류별, 게시판별이 훨씬 더 정확한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간단하지만은, 그리고 또 유의미한 변화. 예전에는 우리 싸이월드도 그렇고 모든 게 좋아요, 싫어요 시스템이었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뭐였습니까? 무조건, 지금은 다양하지만은 예전엔 라이크 하나밖에 없었죠. 좋아요. 뭔가 댓글을 달거나 복잡하게 내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가볍게 내가 이 글을 봤다는 정도의 의사표시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겠느냐? 라이크라는 거죠. 그게 심리학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전환이었는지는 전산학도들은 잘 생각을 못합니다. 전산학도 관점에서 당연히 추천이 있으면 비추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서비스를 만드는 작은 관점 하나는 반대로 또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아니면 문과적 관점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7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 질문 뽑아주시죠. 네, 이윤재 학우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키워드는 기타에 들어갑니다. 현 청년들이 가장 불행한 세대로 불리는 이유로는 부동산, 취업률, 젠더 갈등 등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보기에 이러한 문제들의 본질은 무엇이고 차기 정부는 어떤 이념과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접근을 할 건지, 페이스북의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과 같은 글을 올리시는 것이 어떤 기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표 계산을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표 계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하죠. 옛날에 대처 총리가 했던 유명한 그런 어떤 의회에서 발언 중에서, 그러니까 덜 가진 분과 많이 가진 분, 이렇게 저희가 비교했을 때, 이렇게 그 당시 이제 노동당을 비판하면서 했던 얘기겠죠. 우리 사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덜 가진 분과 더 가진 분이 같이 성장했을 때는 불만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겪었던 일이겠죠.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더 부유해지고 더 나아지면은 남이 좀 더 나아진다는 것이 나에게 불만이 되지 않아요. 오늘의 나도 어제보다 성장했고 오늘의 옆집도 어제의 옆집보다 성장했다 그러면은 조금의 다소간의 그 속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큰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그러면 이제 나의 성장은 타인의 불행에서 기인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왜냐, 파이의 크기가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아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장 격렬해지는 부분은 파이를 어떻게 나눌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지역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별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당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많은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 할당을 들이대는 이유는 아마 여성이 굉장히 불합리한 경제 환경이 있다는 판단 속에서 그걸 보정하자는 선의에서 비롯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너무 장기간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오히려 공정의 가치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는 경우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지역 할당만 해도 보면은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됐겠죠. 지역에 있는 좋은 공기업 같은 경우에 지역의 인재가 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 출신들이 진학할 때 쿼타를 주는 형식이 검토되었었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곳이 많고요. 근데 저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 지역 인재라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시비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지방에서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고 더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학문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지방에서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서울에 유학을 와야지만 기회가 제공된다 해서 서울에 유학 온 지방 출신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서 지방을 위해서 자기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전형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건 오히려 지역 입장에서 훌륭한 인재를 놓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할당과 칸막이 나눔이 굉장히 많은 갈등을 야기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가치가 뭐냐면은 성장이라는 가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엔 이 할당이 만들어오는 무수한 불공정 때문에 지금 아까 말했던 젠더 갈등도 생기고 입시제도에 대한 갈등도 생기고 이런 갈등이 생기다 보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저희가 뭐 코로나 국면도 있고 있겠지만은 무수한 지원금도 많이 얘기 들어보고 무상모 시리즈도 많이 들어보고 무슨 뭐 수당 얘기도 많이 들어봤지만은 저희가 정작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어떤 산업을 진흥시켜서 일자리를 만들겠냐에 대한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은 그때 그것이 성공적이냐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창조 경제라는 것을 들먹였죠. 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창업을 진흥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엑셀러레이터라는 그런 개념도 많이 생겼고 창업 지원 공간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이제 엔젤 펀드 이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기반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창업 문화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연 어떤 산업을 진행했느냐에 대해 가지고 저희 물어봤을 때는 없앤 산업은 기억나죠. 탈원전 하겠다 그래가지고 원전 산업을 일거에 없애버리고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보면은 갑자기 태양광 산업 진흥하겠다 그러는데 태양광은 사실 우리 젊은 세대가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되게 수입해 오거나 아니면 패널 같은 건 단순한 구조거든요. 그건 그냥 설치하는 인력 정도만 필요한 정도의 산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젊은 세대가 과연 관심을 가지만 일자리로서 진흥된 산업이 있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세대는 이제 조금씩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이나 이런 서비스업이나 아니면 컨텐츠 산업 같은 곳에 관심이 많을 때 만약에 저희 국민의힘이 집권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저작권법이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손질해가지고 산업이 다시 진흥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하셨던 거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네. 저희도 이제 사실 네. 나눠 먹는 것보다 네. 2개 먹는 게 좋으니까 네. 확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질문해 주셨던 학우분도 그렇지만 어쨌든 대표 그 후보님께서 올리시는 병사 200만 원이라든가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것들은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비전을 전략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측면에 우리 사회에 말씀하셨던 극복해야 되는 갈등을 부추기거나 혹은 갈등의 어떤 것들로 편을 가르거나 하는 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책 지향 말씀해 주셨던 뭐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저는 아까 말씀하셔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에 풀어서 젊은 청년들이 이걸로 창업할 수 있는 것들을 푼다. 이런 아이템들은 저는 굉장히 반가운 아이템들인데 대표님께 그 후보님께서 올려주시는 글들이 그것과는 좀 다른 결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런 게 우리 후보가 아닐까요? 공약을 짧게 만들어서 관심을 끌긴 했지만은 디테일을 설명한 기회는 앞으로 토론이나 이런 자리에 많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정부 부처로서의 수명이 다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라는 곳은 이 부처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외교부, 국방부 등과 함께 서울에 있습니다. 예, 이 부처는 세종시로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들이랑 친하지도 않아요. 외교부나 국방부는 왜 서울에 있었는지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국방부는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안보 시스템은 그게 기민하게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쳐요. 용산에서 청와대까지 가까우니까. 자, 외교부는 외교 공간이 전부 다 아직까지 서울에 있으니까 그들과 소통을 하면 외교부도 청와대랑 소통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여가부는요 딱히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여가부가 성평등 정책을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러면은 국토부랑도 긴밀하게 항상 얘기해야 되고 보건복지부랑도 항상 긴밀하게 얘기해야 되고 환경부랑도 얘기해야 되고 행자부랑도 얘기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 뚝 떨어져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처는 제가 말하기로는 그냥 캠페인 부처인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 제도 개혁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러니까 호주제 폐지 이런 거 할 때 여가부랑 다르게 지금은 그냥 상징적이고 캠페인하는 부처로 있는 것이고 보통은 이런 조직은 실무가 없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부처로 저희가 두기보다는 위원회 조직으로 두는 게 맞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것처럼 위원회 조직을 두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부처로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딱히 업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부처 이기주의가 작동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고 저는 우리 후보가 200만 원 사병 월급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아까 교육제도 있어서도 저는 학제 단축 같은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직 우리 후보의 공약은 아니지만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의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보통은 군대를 다 갔다 오고 병역을 마치고 또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 그리고 와가지고 또 사회 적응하면서 또 아르바이트나 이런 종사하면서 또 그런 학비를 벌고 이런 기간까지 합치면은 보통 27살, 8살 돼서야 사회 진출하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말했던 도전적인 일들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잠깐 옆길로 새가 정치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방송에 끼가 있는 건 방송도 좀 해본다든지 이런 탐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의 생각은 군에 가서 어쨌든 2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여성에 비해 가지고 사실상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면은 나중에 사회 돌아와서는 군에서 축적된 자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촉진된 시간 동안에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그걸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2년간의 기회의 손실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군복무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후보가 굉장히 그 사회에서 여러 가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군복무란 장병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성도 갔다 오면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질문이 정말 많은데 시간이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 네. 질문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김영준 학우님의 질문이고요. 키워드는 코로나19입니다. 네. 저는 컴퓨터 학부 재학생입니다. 같은 컴퓨터 전공자로서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언택트 기술과 메타버스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메타버스라는 말은 아직까지 좀 과장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형태, 뭐 마인크래프트도 이제 메타버스로 분류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페토 이런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방송 플랫폼이 이제 사실상 유튜브로 일원화되고 그런 이후에 유튜브 컨텐츠 산업이 흥했던 것처럼 메타버스도 이제 사실상 시장 지배적인 플랫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많은 컨텐츠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번 그 선거 운동에서도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메타버스 구성한다고 돈도 쓰고 했던 것 같은데, 그 타고 다니는 버스 말고 메타버스 뭐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에 이제 메타버스 뭐 선대위를 구축하는 메타버스 공간을 만나니 해가지고 몇 억 내라 그래가지고 다 놓고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버즈워드에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진짜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산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 산업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데 돈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이제 유튜브가 이제 메이저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 국산 동영상 플랫폼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투자 진행을 해가지고 사실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유튜브에서 젊은 세대가 많은 일자리를 얻게 된 것은 콘텐츠를 만들면서 오히려 일자리 많이 얻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도, 저는 메타버스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가 나오는 시기에 젊은 세대가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갖고 있긴 합니다. 농담 삼아서 말하자면은 리니지 같은 거죠. 예, 사실 리니지보다 큰 메타버스 플랫폼이 없을 겁니다. 거기 가면 막 사람들이 무기도 사고 칼로 사람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결혼도 하고. 예, 결혼도 하고 뭐 클랜들끼리 모여가지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큰 메타버스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이 버즈워드처럼 이렇게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초기에는 좀 가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성급한 부분이 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예. 네, 마지막 질문으로는요. 신생채 학우님, 키워드도 똑같이 코로나19인데요. 영국, 덴마크 등 다른 나라들은 백신 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추세이던데 왜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이런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걸까요? 또 언제쯤 이러한 상황이 끝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백신을 예를 들어 접종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백신 무용론자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백신은 과학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강제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부산에서 한 그런 어떤 부작용을 경험하시는 분들 만나 뵈었는데, 1차, 2차 접종에서 발진이라든지 부작용이 나와서 피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본인은 백신을 3차 접종을 맞기 어렵다는 것을 저한테 실제로 보여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를 그럼 할 수 없다는 그런 거부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신이냐 입원 치료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본인 지병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너무 강제적이고 제 생각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정부에서 하는 어떤 일들인지 간에 그랬던 초기에 당연히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선의에 따라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야당이지만 비난을 제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방역 지침에 있어가지고 비과학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걸 저도 도저히 우리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오면은 저는 강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한 1년 전쯤에 저희 기억할 겁니다. 카페에 모이는 것을 이제 금지했을 때, 테이크아웃만 되고 카페에 들어가는 거 안 된다 했을 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 프랜차이즈 카페는 가면 안 되고 개인 카페는 안전하다 이랬어요. 그럼 가도 된다 이랬거든요. 프랜차이즈 제가 카페는 되고 PC방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만 차라리
업종이 다르니까 이해하겠는데 프랜차이즈 카페는 안 되고 개인 카페는 된다는 제가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미크론 대유행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 방역 당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은 대중교통 내에서의 그런 확산 가능성이라는 것들을 심각하게 검토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서울 지하철은 전염 가능성이 없으니 안심하고 타십시오라고 그냥 하고 끊고 갔거든요. 제가 4호선 타고 출퇴근하는데 제가 하루 살면서 4호선 타고 출근할 때만큼 많은 사람들과 진짜 이 옷이 닿으면서 생활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제일 안전하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지하철 전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북한에서 아무도 감염 안 됐다는 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과학적으로 제가 저도 얼치기 과학도로서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철이 뭐 예를 들어 공기순환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으로서 환기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하철은 안심하고 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저한테 비과학적이라고 욕을 해요. 그런데 제가 과연 비과학적일까 아니면 그분들이 정치적인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위험에 대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그래서 서울 지하철이 안전하다 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음식점에서 6명 이상 앉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저희 합리적 의구심을 해소시켜주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예, 제가 뭐 경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의구심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하루 종일 제가 다니면서 전파 가능성을 가장 강하게 인식할 때는 대중교통수단에 있을 때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지하철에서의 방역을 강화하지 않고 이게 메이저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식당 규제하는 건 말 그대로 아까 질문 주신 분처럼 소상공인의 희생만 강요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 관련해서 사실 이제 대학생 학우들 뭐 네. 대표님도 이제 대학을 네. 보내셨겠지만 대학에서의 어떤 배움이라는 것은 네. 같이 만나서 어울리고 또 교수님들 직접 만나고 또 친구들과 같이 술도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코로나 이후에 대학 교육이라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그냥 줌으로 마치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과 같은 것으로 바뀌어지면서 사실 대학생들은 굉장히 큰 불만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수업권이 침해되었다 혹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등록금이 줄어들거나 다른 어떤 혜택이 있는 것들은 또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대학교에 오셔서 이렇게 행사 자체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수업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갔던 것들에 대한 어떤 보상 내지는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이런 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코로나의 비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근데 대학에서 이제 당연히 함양되어야 될 많은 지식들이 만약에 함양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대학이 수업을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다양한 경험들 저도 제가 교육봉사단체를 했지만은 대학생들이 학업 외에도 하고 싶었던 많은 활동들 예를 들어 사회 참여라든지 때로는 시위도 한번 나가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취업 시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방역 규제가 지금 현실적인 어떤 감염 확산에 제동을 거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런 활동들의 가치를 지금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방역 당국에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제가 그 행정 편의주의라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이거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학교 폭력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아마 학교를 없애는 것이라고 아마 대답할 가능성이 있어요. 재작년에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거죠. 예, 그럼 학교 폭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것이 공무원적인 마인드로 뭐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방역 지침이라는 것이 지금 이 통제식 방역이라는 것이 때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통제식 방역을 강화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본인들이 받게 될 어떤 책임을 더 져야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래서 끝없이 과학적인 어떤 설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울 지하철이 더 안전하냐 아니면은 카페가 더 안전하냐. 예, 서울 지하철에 가봐도 그 제가 이제 상계역에서 아니 노원역에서 타면요
뭐 한 미아역쯤 오면은 꽉 차고요. 그럼 그 안에서 또 꽉 찬 지하철 안에서 내려가다 보면은 안 들려 이러면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전화 받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안 위험한 건지, 예, 저는 이런 것들 합리적으로 좀 설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또 학우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다 보니까 네. 현장 질문을 또 하나 정도 받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현장 질문을 주실 학우분 일어나셔서 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네.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선우라고 합니다. 네. 네, 대담 굉장히 잘 예. 들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거에 관련해 가지고 연관지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얼마 전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편파 시비 간전을 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반중 점사가 굉장히 고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이러한 반중 정서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기당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거나 대응을 해서 활용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외교라는 거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긴 기간 동안에 국가 간에 어쨌든 소통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집권하셨을 때 뭐 운전자론 이런 거 말씀하셨죠. 그래가지고 본인이 운전자고 뒤에 뭐 북한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태우고 이제 대북 정책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그 자신감은 좋으나, 그러나 그 운전자론을 하시다가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국민들이 평가하는 시점입니다. 집권 5년 차라 그러면은, 예, 중국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북한은 이제 뭐 올해 들어가지고 미사일쇼 제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돈으로 지은 남북 연락사무소 그냥 폭파 해체 쇼를 하는데도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쏴 죽이고 거기다가 화장까지 하고 이제 시체까지 불태웠는데도 별다른 말을 못 하고 있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 돌아가신 공무원의 자녀분께서 저희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에게 손편지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셨겠습니까? 전 이런 것들이 외교의 본질을 좀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외교라는 것은 자국민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국격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어찌 보면은 제가 굳이 비판하자면 민주당과 그리고 청와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중국을 화나지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외교라고 지향점을 잘못 설정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근데 이런 부분은 저희는 오늘도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지만은 당당한 외교로 가겠다라는 것이고, 그 당당하다는 것이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혹시 중국이 보복을 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다장한 외교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연대에 같이 속할 것이냐는 문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가 오히려 더 친한 것 같은 거의 반미연대 비슷한 것에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민주주의 국가와 그리고 민주주의가 덜 발달한 국가로 만약에 국가들을 분류한다면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의 어쨌든 연대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훨씬 더 강한 외교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과 굉장히 대립 관계가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호주입니다. 호주가 중국과 최근에 갈등 상황이 심한데, 그래서 중국이 이제 호주산 철광석이나 아니면 석탄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데, 호주와의 외교 관계가 경색되면서 오히려 그런 호주산 철광석이나 석탄 등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중국의 동북부 지방의 발전소가 멈춰서고 산업이 거의 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화웨이 규제 같은 것들, 실제 화웨이 같은 것이 통신 장비나 이런 업계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던 영역에서도 이제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는 중국의 히토류라든지 이런 것들, 과거 이름 들어봤던 이런 것들이 전략 물자라 생각하고, 그리고 중국의 시장이 또 굉장히 큰 규모라 생각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 압박받는다 생각하지만은, 반대도 우리도 전략 자원들이 있습니다. 호주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한 전략 무기가 됐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의 중간재나 이런 것들이 중국 산업에도 굉장히 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 중국의 샤오미 같은 핸드폰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도 한국의 그 삼성 반도체에서 만든 엑시노스 같은 프로세서를 써가지고 휴대폰 만들고 이랬던 적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지렛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과 더불어 가지고, 그런, 아니
일본하고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뭐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이 무조건 강경 일본도로 싸우던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하고 이렇게 맞닥뜨리면은 매번 경제, 국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가치에 대해 가지고는 경제나 국익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홍콩에 3년 전에 갔을 때 홍콩 민주화 운동을 하던 그 홍콩의 시위대 같은 경우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광동어로 바꾼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던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선도 국가니까 당연히 한국이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줄 거라 기대했을 텐데 문재인 정부 무시했어요. 예. 그거 왜냐 국익을 위해 가지고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과거로 우리가 1980년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뭐 택시 운전사 이런 것도 보고 힌츠페터 이런 기자들도 지금 추모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 한국이 만약에 민주주의 선진국들에게 전두환 군부의 탄압에 대해 가지고 호소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가 전두환 군부와의 관계 아니면 국익을 위해 가지고 도와줄 수 없다 그랬으면은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어떤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그런 어떤 인권 탄압 사례에 대해 가지고 침묵할 때 우리는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선진국가라는 이름을 더 이상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를 강한 유산으로 갖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민주주의의 편에 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그리고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입을 닫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대상이 중국이든 북한이든 간에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중국과 북한이 불쾌해하는 것 이상의 수많은 친구들을 얻을 겁니다. 더 좋은 친구들. 그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현장 질문까지 총 10개의 질문들을 좀 받아봤는데요.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예, 저희가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학교별로 대학생 지부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토론 배틀도 하고 이렇게 대학생들 전시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숭실대 학우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은 당원.kr입니다. dangwon.kr 접속하셔가지고 당원 가입하시면은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030이 정치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기성 정치인들이 두려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이 투표율을 확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각자 사전투표든 아니 본투표든 투표하실 수 있는 시간대에 꼭 투표장으로 가셔가지고 여러분의 표가 무섭다는 걸 보여주시면은 요즘 국민의힘 내에서 기성세대와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 저도 더 힘이 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율 한 80%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에 계신 우리 학우분들이 오랫동안 함께 해주셨잖아요. 아이고, 네.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간이 좀 많았으면 질문도 더 많이 받고 또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숭실대학교의 노선특크 행사에 함께해주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이것으로 선톡 행사의 1교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